고종석이라는 이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이 나주 어린이 납치, 성폭행, 살인 미수 사건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고종석 사건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은 2012년 8월 30일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07시 30분에 어느 여성분이 37세 여성분이 영산 파출소에서 나주죠, 나주. 네네. 나주 영산 파출소. 영산 파출소에 아이가 실종이 됐다면서 어머니가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이는. 딸이 없어졌는데 가족들하고 잠자고 있던 8살짜리 딸이 이불째 사라졌다. 이불째. 이불째 사라졌다. 이게 신고예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얘가 없어진 시간을 좀 추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 딸을 마지막으로 봤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딸 어머니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전부 다 잠든 시간이 밤 11시래요. 11시에 가족들이 전부 잠든 걸 보고 본인은 집을 나와서 그 동네 PC방에 갔다가 02시 30분에 왔다. 그러면 2시 30분에 왔더니 그때까지도 02시 30분에 바로 걔가 없어진 걸 알고 신고를 한 게 아니에요. 얘는 거실에서 애들 셋이 자고 있었는데 아빠한테 들어가서 자나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02시 반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애를 확인한 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한 건 밤 11시. 밤 11시에 거실에서 애가 3명과 같이 자는 거 보고 남편은 방에서 자는 거 보고 본인은 나왔어요. 그리고 02시 반에 집에 들어갔더니 애가 거실에 없어. 그래서 아빠 방에 들어가서 자나보다 생각하고 자기는 애가 없어진 그 자리에서 잠을 잤어요. 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고한 거는 아침 7시 반인 거죠. 그러면 애가 없어진 거는 23시부터 07시 30분 사이.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아이가 사라진 건데요. 총 아이는 이 집에 아이가 4명이 있습니다. 4명. 그래서 그래서 한 거실에서 잤고 엄마 같은 경우는 그 근처 동네 PC방에서 이제 아이들 숙제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 집에 PC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이들 숙제를 봐주냐 PC방에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이 아이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가지고 7시경에 눈 떴나 봐요. 그래가지고 애 어디 갔어? 그 방에 가서 보니까 애도 없어, 남편 방에. 애들 나머지 3명 거실에 있고 그 딸 누구누구 걔 어디 갔어? 그러니까 남편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한 30분 집 주변 찾다가 경찰에 7시 반에 신고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근데 이제 이게 이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애가 덮고 자던 이불채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이거. 그리고 이불채 사라진 것도 그렇고 근데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아이 신발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신발 신고 나간 게 아니네. 네. 아이가 잠결에 나간 것도 아니고 아이가 이불채 그대로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신발도 안 신긴 상태에서 이불채 똘똘 말아서 난짝 들고 나간 거예요. 그렇게밖에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은 납치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납치가 맞죠. 네. 이러면 처음부터 볼 때부터 이건 납치지. 네. 그렇다면 일단은 이 집의 조건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범죄 현장이니까요. 그래서 피해자의 거주지 같은 경우를 보면요. 식당을 개조해서 만든 주택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택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좀 일반 집하고 좀 달라요. 잘 보이나 봐요, 밖에서. 아내가. 이게 출입문 같은 경우는 이게 철로 된 샤시에다가 유리가 달린 아까 식당 개조를 했다고 하다 보니까 여닫이문이고 또 창문이 그러니까 유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지. 바깥에서 안에 보면 볼 수 있는 구조였나 봐요. 거기다가 엄마가 나오면서 밤 11시에 나오면서 문도 사실상 안 잠갔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언론에 조금 잘못 나온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잠기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문이 고장이 났었대요. 그러니까 고장 난 거죠. 잠근새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수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나갔을 때 뭐 그냥 그대로 그냥 문이 안 잠겨 있었던 누구나 열을 수 있는 거네. 네.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경찰서에 이거는 납치 사건으로 본 거지 바로 척보했어요. 이거 그 큰 사건이에요, 이거. 강력 1팀에서 아마 그날 당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맡아야지. 그래서 어린이 납치 의심 사건이에요, 이제. 네. 그 순간. 네. 그러니까
이건 강력 둘, 강력 셋 다 뭐 강력팀들이 다 이제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참여한 것 같아요. 과수팀 당연히 나갔을 거고요. 네. 그리고 모든 경찰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진짜 이 경찰서에 동원할 수 있는 경찰들은 다 동원을 해서 주변 수색을 했었습니다. 한 10시쯤엔 또 전경 2개 제대까지 2개 중대. 중대까지 지원을 받았었다고 하네요. 그 160명이에요. 2개 중대면. 그 나주 형사하고 파출소 직원들 전부 합쳐갖고 30명이 그 주변 수색에 나섰다면 거의 전 직원이에요. 나주 경찰서가 이렇게 안 커요. 그러니까 뭐 수사 파트 직원들하고 이 파출소 순경들하고 이거 전부 다 한 30여 명 동원되고 안 되니까 한 10시경에 이제 전경까지 2개 중대를 지원했다. 160명. 그러면 많은 인원이 근데 그 시기가 참 안 좋을 때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가 교수님 태풍이었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태풍 댄빈인데요. 이거 엄청 심했잖아요. 이게 2012년에 14호 태풍이었는데 한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던 맞아요. 네, 그 태풍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또 태풍이 막 불다 보니까 사람이 수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잖아요. 그렇죠. 시야도 잘 안 보이고 또 사람도 거의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격했을 사람도 굉장히 적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마 강력이 팀의 최선주 형사가 이 사건 이제 주가 돼가지고 수사한 것 같은데 이 최선주 형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근처에 CCTV가 이제 확인이 필요하니까 한 3대 정도를 확인을 했는데 태풍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길 다니는 사람도 없고 있어도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화질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제일 기대했던 게 농협에 시설해 놓은 거였을 때요. 농협 앞에 CCTV가 그래도 그나마 좀 낫겠지 하고 봤는데 받침대가 꺾여가지고 태풍 때문에 땅만 계속 찍고 있어요. 땅만. 지나가는 사람이 안 보였겠네요. 예. 그래서 뭐 수색 이 경우는 뭐 160명이 수색을 해도 태풍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수색 제대로 못 하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 한 23시경이네요. 아우, 밤 11시까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네. 이때 이제 빗줄기가 그때서야 이제 조금 잦아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수색 속도도 조금 많이 그렇죠. 높아지고요. 그래서 한 12시 넘어서요. 그 다음 날이 되겠네. 네. 이게. 00시 50분경에 507 전경대 2명이 그때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영산대교 사거리 부근의 인도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 폭풍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으면 좀 봤을 텐데 폭풍 때문에. 태풍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안 지나가다 보니까 그때서야 발견했는데 아이는 비에 젖어가지고요 그 차가운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쓴 상태로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걷어보니까 이미 뭐 완전히 그 발가벗겨진 상태였던 것 같고요. 여기저기 몸에 멍도 많이 들었고 맞은 거죠. 그 다음에 좌측 뺨이라든지 팔에 이빨 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인 놈의 새끼, 나 이거 보면서 자꾸 조두순이 생각이 나가지고 꾸역꾸역 속에서. 조두순이가 어린애 뺨 물어뜯었잖아요. 얘도 아마, 이 아이를 이불채 납치해 간 새끼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성범죄 목적으로 그랬겠죠? 아마 이제 아이가 반항하니까 뺨을 물어뜯은 것 같고 팔도 이게 막으니까 물어뜯은 것 같아요. 이빨 자국이 있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8살짜리 여자아이인데 빨가벗겨진 채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급차로 연락해가지고 나주병원으로 옮겼다고 그러고 그래서 다행히 생명은 건진 거죠. 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꽤 오래 된 거죠. 뭐 10시간 이상은 뭐 좋게 넘게 걸린 건데요. 정황상 아까도 뭐 우리가 통째로 이불채로 납치를 했다거나 아이가 지금 나체 상태로 발견된 것들 또 아이 주변에 멍이나 뺨에 있는 이빨 자국으로 봐서 성폭행 사건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8살이고요. 몸무게는 한 25kg 정도 나갔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나주경찰서는 김일규 수사과장이 했는데 이제 저 수사과장이 제일 먼저 얘기한 거는 피해자 옷 찾으라는 짓이에요. 어디서 이제 분명히 옷 입고 자는 애를 납치해 갖고 발견될 때는 발가벗겨져 있으니까 빨리 옷 찾아라 그 주변에. 왜? 증거잖아요. 거기서 증거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피해자 옷 찾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발견된 장소를 그 원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수색에 들어갔겠죠. 네. 한 30m 정도 된 그 영산대교 밑에서 다리 밑이네요. 거기에서 뒤집힌 그 원피스하고 똘똘 말린 그 팬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그 시사하는 게 있어요. 팬티가 또르륵 말려 있어서 이렇게 한 줌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이건 스스로 벗은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누군가 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폭행이 명백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장소가 범행 장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 여기서 원피스와 이제 속옷이 발견됐고 거기가 범행 장소. 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수색을 했는데요. 뭐 일단은 주변 수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피의자가 남기고 갔을 만한 그렇죠. 범인이 남기고 갔을 만한 유류품이 있는지 또 거기도 수색을 하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그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아마 과학수사팀에서 김희동 형사하고 신진호 형사 이렇게 나간 모양인데 이분들이 정밀하게 그 아마 그 원피스하고 이게 팬티 발견된 그 주변을 정밀 감식했겠죠. 그래서 또 혹시 이 피의자가 담배라도 폈으면 담배꽁초라도 찾고 뭐라도 묻혀놨으면 찾으려고. 그런데 뭐 거기 다리 아랫길이요 흙이 아니고 시멘트 바닥이래요. 거기에다가 비바람이 휩쓸어 치니까 휘몰아치니까 족적마저도 없었다고 하네요. 네. 아까 교수님은 조준순 사건과 되게 비슷하다고 했는데 전 갑자기 김길태 사건이 떠올랐어요. 김길태 같은 경우 부산에 여중생을 집에 있는 여중생을 납치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폭행하고 살인했던 사건인데 순간 또 저도 사실 들어가서 납치까지 한다라는 게 진짜 대범하기도 하고 갑자기 김길태가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뭐 전남경찰청 전체에 비상 걸렸어요, 이건. 전체에 비상 걸렸고, 이건 당연히 경찰청 단위에서 다 걸리고요. 자, 이제 이게, 뭐, 탐문수사도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거 수사기법을 동원했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고요. 이런 네. 경우에 이제 경찰이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밖에 안 돼요. 성범죄 전과자 도출해야 돼. 명백히 성범죄니까. 네. 그러면 성범죄 이 전과자, 그리고 부모한테 또 의심 가는 사람 없냐, 뭐 이런 거 정도로 이제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자기들이 의심 가는 놈 하나 지정을 하긴 했었대요. 하나 했는데 그 사람 그 봤더니 교도소 수감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범인 아닌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아이가 일단은 그렇죠. 피해자이자 목격자이기 기억. 때문에 아이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직접 이제 그 직원분하고 이제 여기 이제 진흥팀의 유남희 경사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게 왜 진흥팀 유남희 경사가 나갔냐면 여경이 없던 거예요. 2010년이니까 여경이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흥범죄 수사팀에서 근무하는 유남희 형사가 있었나 봐요. 아마 그때는 실종팀도 없었고요. 내가 볼 때는 지구대 파출소는 더더군다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흥팀에 있던 유남희 형사가 나간 거예요. 예전에 여경들이 귀할 때 그 유치장에 여성 피의자가 들어오면 그 몸수색을 하는 걸 남자 경찰관들이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경은 귀하니까 각 부처의 그 기능하고 관계없이 뭐 수사과건 무슨 과건 관계없이 이렇게 명부를 적어놨어. 1번부터 순위를 쭉 적어놓고 요 오늘 유치장 검색은 그 김윤희 형사가 하는 날이야. 그래서 집에 퇴근해가지고도 연락이 경찰서에서 여성 피의자가 왔다 그러면 전화하면 김윤희 그 형사가 꼭 나가서 유치장 가서 그 다 벗겨보고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그날은 어디 못 가는 날이야. 집에 가 있어도 여경들이 귀할 때는. 그러니까 아마 이 케이스예요. 이 유남희 형사가 이제 유일하게 여경으로 그날 당번이었던가 봐요. 진흥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요. 해바라기 센터에 가더라도 항상 그 옆에 그 수사 관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이가 그때 당시는 남성에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남성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위축이 되는 나다 보니까 여경과 이제 그 해바라기 센터 여 직원이 같이 아마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이때 아이가 너무 큰 충격이었는지 맞아요. 충격 받았겠지. 아유, 끔찍한 얘기고. 잘 모르겠다.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이대도 정확하게 아이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다. 다만 할아버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되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태풍 불죠, 어둡죠. 거기다 모르는 사람한테 납치당해서 잠결에 깨어났죠. 아이가 기억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위아래 어두운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이제 기억을 했었어요. 근데 아마 이 말이 좀 단서였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말 없어? 이제 이렇게 묻다 보니까
삼촌이야 괜찮아 이렇게 했던 말이 기억이 그러니까 나는 지가 거죠. 물어봤나 봐요.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막 그렇게 물어봤나 보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나 삼촌이야 괜찮아 그러면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라고 한다면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죠. 삼촌이라고 얘기 스스로 얘기했어. 그럼 40, 50대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아저씨라고 얘기를 쓰거나.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아니면 오빠라고 했으면 10대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보통 삼촌이야라고 했을 때는 20, 30대. 그러니까 경찰은 20, 30대 추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제 맨날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그 주변에서 그 강간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인근에 살고 있는 동일 전과자는 전부 DNA 도출하죠. 네. 근데 이 사건은 정말 주변에가 좀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이를 침입해서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안에 들어가서까지 아이를 데려올 정도라면 아는 놈. 네, 아는 사람이고 일단은 이 주변에 있는 자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동 거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들어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성폭행을 했다. 비 오는 날에 태풍 부는 날에 그리고 막상 들어갔다가 들키면 놀러 온 것처럼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렇다면 그만큼 성 충동이 굉장히 강한 그렇지. 애라는 거잖아요. 그럼 성폭력 피해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정말 높죠. 그러니까 아마 형사들 2인 1조가 돼가지고 그 인근에 성폭행 전과 있는 사람들 목록 뽑아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구강 그 위에 다 긁어온 거죠. DNA 채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석이 들어갔어요. 네. 분석. 아까 최선주 형사님이 담당 형사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범인이 차가 없구나. 차가 없으니까 이불로 싸가지고 갔겠죠. 그다음에 다리 밑에서 아까 그 원피스가 발견된 예. 것이 현장인데 그 비바람 속에 다리 밑에서 범행을 했다. 근데 거기가 피해자 집에서 300m란 말이에요. 그리고 차가 있으면 차 안에서 범행하죠. 구태여 비 오는데 다리 밑에서 범행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새끼 차 없다. 그러면 현장 지리를 아는 놈이니까. 거기에 다리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맞아요. 그 안고. 거기 지리가 사실 폭풍 속에서 그 맞아요. 다리를 그거 찾아가. 동네 사람이니. 동네 사람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최선주 형사 내가 볼 때는 그 팀마다 그 마당발이 있어요. 밖에 대민 관계 잘하고 유대 잘하는 그 형사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최선주 형사도 그 강력 이 팀에서는 그런 형사 같아요. 그 최선주 형사가 이제 그 아는 지인이 하나 있대요. 덤프트럭 운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나름대로 덤프트럭 하는 사람이 또 그 동네 토백이고 하니까 그 동네 돌아가는 걸 잘 아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간 거예요. 탐문했어요. 혹시 이런 사건이 났는데 지인한테 물어봤겠죠. 당신이 좀 의심 가는 사람 그리고 트럭 운전하면 왔다 갔다 자주 하니까 트럭은 그 비바람 속에서도 보호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의심 가거나 혹시 본 적 있는 사람 없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 얘기해요. 진짜요? 참 대단해요. 어제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하이 어두운 색 옷 입은 20, 30대 남자 본 적 있다. 그 남자 그러면 뭐 혹시 아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 지인 그 덤프트럭 하는 분이 리니지를 좋아한대요. 리니지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동네 PC방을 자기가 자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 12시에 PC방 가서 지가 게임하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놈이 옆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형님 그러면서 인사했다는 거야. 그놈이 그 좀 어두운 상하이 어두운 색계통의 옷을 입었는데 자기는 그 사람을 잘 알지는 못한대요. 근데 예전에부터 자기가 PC방을 자주 출입하다 보니까 가끔씩 PC방에서 봐서 그냥 눈인사하는 정도고 동생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본 적인데 지금 그 최 형사님이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걔하고 인상착의가 비슷한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아마 형사는 반짝할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다가 아까 그 PC방에 그 어머니도 PC방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놈 보니까 만취 상태더라고요. 술 냄새가 하도 심하게 나서 내가 저리 가. 옆에 오는데도 저를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놈이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하고 인사할 때 덤프트럭 기사 운전수분도 PC방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 피해자의 엄마도 거기 PC방에 그 있었고 PC방에 있었고. 그놈도 그때 와서 인사했었고 그러니까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놈이 그날따라 원래 한 번 오면 오래 한대요. 근데 30분도 안 하고 게임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PC방에서 30분도 안 하고 나갔다는 얘기는 피해자 엄마가 PC방에 있을 때 얘는 나간 거예요. 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만취해서 그런지 술 취해서 그런지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다녔는데 그랬나 봐요. 이제 이 토박이 그 덤프트럭 기사한테도 말을 걸고 이 아까 피해자 여성 엄마한테도 가가지고 말을 걸더래요.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요? 했더니 아예 그건 안 들리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피해자 엄마하고도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까지 이제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러면 좀 저 최선주 형사가 그 덤프트럭 기사 하는 분한테 좀 조금만 더 알아봐 줘라. 이제 부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 굉장히 적극적인 분인가 봐요. 트럭 기사분이. 밤 7시경에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PC방 가서 물어보니까 그 후배놈하고 아주 내가 친한데?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걔 이름이 고뭐뭐라고 하는데요. 한 24살 정도 됐대요. 그리고 근데 최선주 형사가 이름 나왔으니까 뭐 얘기하죠. 뭐 고종석이에요. 이건 얘는 고종석이 얘기해도 돼요. 고종석이에요라고 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들어본 이름인데 이게 최 형사 머릿속에서 어디서 들었더라? 어디서 들었다? 이렇게 가물가물했었나 봐요. 근데 그때 다 기억이 났대요. 그게 이놈 2년 전에 절도로 들어온 놈인데. 자기가 취급한 범인들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특별하게 또 기억나는 놈도 있고 이건 2년 정도 됐으니까 고종석 그러면 생각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2년 전에 내가 절도로 잡아놓은 새끼인데 이제 이럴때면 걔 이름도 고종석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궁금한 게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리거나 좀 나이가 많은 면담을 했거나 특이한 사건이 있는 면담자를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고종석 같은 경우도 22살이었잖아요. 그 당시. 그렇죠. 2년 전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떠세요? 형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젊은 거나 아니. 그렇진 않아요? 형사들은 뭐 나이 늙은 거 물론 그것도 기억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절도 수법이에요. 절도는 무수히 많은데 그중에서 좀 특이한 수법으로 범행했던 놈들 또 아니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울고짜고 하거나 뭐 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생각이 많이 나는데 하여튼 뭐 고종석이를 이 절도로 수사하면서 최 형사 머릿속에는 뭔가 기억날 만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 명백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 듣고 2년 전에 이 절도로 잡혀왔던 새끼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잽싸게 그 말해줬다는 후배 덤프트럭 그 기사의 후배가 그 얘기했잖아요. 고종석이라고. 친하다 그랬으니까. 친하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가서 물어봤어요. 그 젊은 후배 만났어요. 최 형사가. 야, 너 빨리 고종석 어디 있는지 얘기 좀 해봐. 이랬더니 그날 PC방에 있는 거 봤는데 아니 고종석 뭐 일하러 순천 갔다고 했어요. 근데 뭐 순천 갔겠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야 핸드폰 번호 좀 줘봐. 했더니 없대요. 걔 핸드폰 없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날 PC방에 이 후배도 있었던 거예요. 다 있었던 거예요. 이 후배도 있었는데 그날 고종석이를 만났던 거고 그러니까 또 대화를 나눴나 봐요. 둘이는 친하니까. 그런데 고종석이가 이제 나 조만간 순천으로 일하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거 기억하고 있었던 거 얘기해 준 거고 휴대폰은 원래 없으니까 이제 없다고 얘기해 준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고종석이는 그럼 어디 사는 놈인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놔주잖아. 네. 범죄 발생지가. 근데 걔 거주지는 놔주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다고 근거지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작은 아버지 집이 거기 있나 봐요. 나주에. 그 동네에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거기 와서 종종 머물다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집에 놀러 오는 거죠. 만약에 이거 제보 없었으면요. 이 근거지 아닌 사람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참 헤맸을 가능성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네. 자, 이런 경우 이제 그 볼 것도 없이 고종석이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PC방 CCTV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2년 전에 절도로 건거된 고종석이가 맞더라는 거예요. 그 고종석. 최선영 형사가 보니까. 그런데 요 놈이 그러면 어떻게 그날 행동했나 그랬더니 그날 이 새끼가 01시 13분경에 PC방에서 나갔대요. 뭐 2, 30분밖에 예. 없었다 그러더니 금방 나갔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범행 추정 시간하고 비슷해져요. 그렇죠? 엄마가 몇 시에 갔죠? 02시 30분에 갔죠. 엄마가 11시에 나와서 음. 02시 30분에 집에 갔을 때 아이가 이미 없었으니까요. 그 사이에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고종석은 1시 13분에 나갔으니까 충분히 납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리고 범행할 거죠. 여지 있죠. 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건 뭐 고종석이라고 봐야 되니까 검거 활동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고종석이 작은 아버지 집에 먼저 가봐야 되겠죠. 거기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작은 아버지 집에 갔죠.
그러면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럼 전날 뭐 사건 경위 좀 그러니까 뭐 있었던 일들 좀 얘기해 주라고 하니까 요 놈이 요즘에 순천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태풍 때문에 뭐 일용직은 일이 없잖아요. 태풍이 오면은. 그래서 우리 나주에 우리 집에 잠깐 와 있는다고 왔다. 그래서 그때 작은 아버지 부부하고 고종석 동생도 있었나 봐요. 서울에서 왔대요. 네. 그리고 고종석하고 이렇게 총 4명이 술을 마셨었대요. 아마 근데 이제 가서 물어볼 때는 작은아버지 집에 가서 물어볼 때는 그 납치 사건 난 거는 말 안 했을 거예요. 그쵸. 그냥 고종석이가 뭐 절도로 입건한 적도 있으니까 사고 쳤으니 예측할 거예요. 작은아버지는. 그러니까 가서 납치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은 하지 않고 고종석이 어디 갔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나갔는데 고종석이는 지금 그 어디서 그럼 살면서 무슨 일해요? 그러니까 순천에서 노동일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태풍이 나는 바람에 일거리가 없어져가지고 지 동생 서울에 사는 지 동생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와서 우리 집에서 있으면서 그날 없어진 날 밤에 그 4명이서 우리 부부하고 걔네 그 형제하고 술 먹었는데 고종석이가 술이 떡이 됐어. 술이 취해가지고 동생하고 둘이서 PC방 간다고 그러면서 나갔어. 그러더니 새벽에 동생은 들어오는데 고종석이 그 걔는 안 들어왔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집에 새벽이라도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예 안 들어왔잖아, 들어오지 얘는. 않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그렇죠. 거죠. 연락 두절된 거죠. 그러면은 얘 맞겠구나. 라고 이제 촉이 온 건데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갔을까? 이놈이 어디로 도망갔을까? 이제 또 한참 동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생하고 둘이 PC방 간다고 갔는데 동생은 새벽에 들어왔는데 고종석이는 그 길로 사라져서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 이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다면 이건 볼 것도 없이 그 범인으로 이거 추정할 수밖에 없고 고종석이가 도망간 이유는 뻔하지. 그 다음 날부터 아침부터 경찰이 찾고 난리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눈치 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바로 최순주 형사가 나창성 강력 2팀장한테 보고요. 나주에 전남 나주에 나씨들 많이 살아요. 거기 집성촌 있어요. 나창성 강력 2팀장한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또 김일규 수사관장한테도 당연히 보고되죠. 이건 볼 것도 없어. 고종석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강력 1팀 4명은 고종석이가 본거지가 완도래요. 완도. 네. 집 부모가 사는 데는. 완도고 일하는 데는 순천. 그러니까 강력 1팀은 완도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사건의 담당팀은 강력 2팀이죠. 최선주 형사인데 이 팀은 순천에 이놈 그 일하던데 일용직으로 글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부터 추적 고종석의 수사에. 그 신원을 확보를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예. 맞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력 2팀 같은 경우는 순천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30일에 아유 고생합니다. 밤 11시 반에 그 순천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죠. 밤 11시 만에 이제 순천으로 도착했죠. 네. 그래서 아까 PC방 목격자가 예전에 순천에서 고종석이 일용직으로 일한 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그때 갈 만한 곳을 아까 몇 군데 지목을 해줬나 봐요. 따라갔어요. 같이 간 거예요? 협조해서 또 본인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그래서 뭐 땡땡 모텔에서도 있었다, 땡땡 PC방에도 있었다라고 하니까 거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종석이가 잘 가던 그 모텔에 갔더니 5일 전에 시골을 간다면서 그 시골은 볼 것도 없이 완도죠. 시골 간다면서 짐을 뺐어요. 고종석이가. 그럼 또 자주 간다는 PC방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네. 거기에 뺀 가방이 거기 있어요. 그 PC방에. 그러니까 이놈이 모텔에서 이제 집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가방 다 싸서 왜 그러 가방 놔두면 집세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가방을 빼가지고 가지고 와서 지가 자주 가던 PC방에다가 가방을 놓고 그 주인한테 그랬어요. 금방 찾으러 올게요. 그리고 사라진 지가 5일째 연락 두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인력 사무실 그 인근이래요. 네. 그 PC방이나 모텔이.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아까 같이 갔던 유인해 연락은. 그 젊은 친구라고 여기 이제 적어 놓으셨는데 그 게임 자주 한다고 하니까 게임에다 로그인을 해서 이제 쪽지를 보낸 거예요. 그거 뭐라고 보냈어요? 야, 나 급히 돈 필요해서 순천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너 빨리 연락을 좀 줘봐. 이거 오히려 유인하는 거지? 오히려 그런데 연락이 없었어요. 고종석이가. 네.
그러면 이제 순천에 내려간 김에 또 해야 될 거는 인력사무소 수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얘가 인력사무소에서 계속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을 테니까 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소장을 만나고 협조 요청합니다. 이건 이때는 얘기해요. 이거 이 사건 때문에 왔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고종석이 그 주민등록증이 복사된 거 가지고 있어요. 인력사무실에. 그걸 또 복사해요. 형사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 새끼도 운전면허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발췌 못하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전 면허증에 있는 사진을 경찰이 볼 수 있는 거지 주민등록증에 못 있는 봐요. 것까지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민증 사진을 인력사무소에서 고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복 들어가죠. 잠복. 그러면서 인력사무소, PC방, 모텔 거기를 이제 계속 대기하는 거예요. 완도팀은 완도팀대로 이제 가서 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완도로 갈 확률도 많아요. 사실은 집으로. 고향이니까. 그런데 사실 범행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당연히 형사가 글로 올 거라고 생각해요. 가더라도 집에 바로 안 들어가고 멀리서 연락만 해요. 가족하고. 그래서 가족을 불러내가지고 도피자금 같은 걸 받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미행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완도 간 팀은 엄밀히 얘기하면 완도 가서 고종석이 가족들 동태를 살피면서 따라다닐 거예요. 그런 거고, 여기는 이제 순천으로 간 팀이니까, 일자리 팀으로 간 거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여관도 갔고, PC방도 갔는데, 거기 업주들한테 단돌이 잘해놨을 거예요. 네. 걔가 나타나면 연락 줘야지, 우리 형사들이 왔다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인력사무소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 김유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돈 벌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태풍도 먼저 가니까, PC방 이 새끼 버릇이거든요. 안 가면 안 되거든. 게임 중독된 놈들. 맞아요. PC방, 그 다음에 걔가 투숙했던 모텔, 요 세 군데 찢어가지고 잠복해요. 근데 인력사무소 가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고 모텔에는 돈이 많이 들 거라고 했는지 나타난 것은 바로 PC방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연락이 왔어요. 오후 1시 10분경에 그 잠복하고는 잠복조.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그때 잠복조가 팀장이 했다 그래, 팀장. 이제 직원들도 수시로 자구 교대하고 모텔 하나 잡아놓고. 모텔은 간단해요. 모텔은 거기서 투숙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모텔에 투숙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모텔에 자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그 업주하고 연락하면서 자고 있고, 교대로 이제 PC방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인력사무실은 아침에 일찍 가야 되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 팀장이 잠복하다가 고종석이 온 거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관에서 잠자고 있는 최선주 형사한테, 야, 나타났다. 혼자서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때 공명심 때문에. 네. 잘한 겁니다. 네. 그래서 13시 10분에 잠복주한테서 연락이 오고 10분 만에 뽀로록 뛰어가고, 그러니까 그 근처예요. 그 새끼 체포했어요. 그런데 이 새끼 체포하면서 그 미성년자 강간, 납치 이런 걸로 처벌한다 그러니까 부인했대요. 그러더니 차를 딱 태웠대요, 이제. 근데 이거 간도 약한 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인해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했나 보지. 차 타자마자 술김에 사고 쳤습니다 그랬대요. 그거 인정한 거지 뭐. 사건 이제 전모로 가보자고요. 검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네. 8월 25일 날 아까 5일 전에 짐을 뺐다고 했잖아요. 네. 모텔에서. 그리고 와서는 완도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작은 아버지 그 집으로 아마 나주로 왔었습니다. 8월 25일 날 나주로 와서요. 일거리도 없고 태풍 때문에 일거리도 없다 보니까 이제 5년 전에 또 이 나주에서는 6개월 정도 산 적이 있대요. 그리고 또 완도의 부모와는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은 아버지 집에서 약간 있으면서 동생하고 그때 이제 뭐 잠깐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거 그러면 김유희 프로파일 나온 김에 이건 털고 갈까요? 네. 완도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새끼가 고향에서 완도에서 마을 금고를 털었어요. 마을 금고를 털어가지고 이런 경우라면 이제 그 지방이라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마을 금고 털으면 볼 것도 없이 이거 강도잖아요. 아니면 특수절도거나 볼 것도 없이 처벌하는데 시골은 안 그런가 봐요. 마을 금고도 또 다 이웃 동네 이웃집 아저씨가 하고 삼촌이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을에서 형사 고발은 안 했어요. 경찰이 신고는 안 하고 대신 너는 이 동네를 떠나가라. 지구를 떠나가라가 아니라 완도를 떠나가라 이거. 떠난 거예요. 그 동네를 떠나가라서 5년 동안 쫓겨난 상태 이 새끼. 네. 그러니까 집에도 못 가는 놈이에요, 이놈은.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이제 여기 나주로 오게 된 거죠. 아마. 태풍 불었을 때 어지간하면 지네 집으로 가죠.
일이 없을 걸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뭐 기거할 수 있는 데가 아마 작은 아버지 정도 그런가 봐요. 집이었나 봐요. 고종석이 또 평소에는 일본 야동을 그렇게 많이 그랬대요. 봤대요. 중독이랍니다. 마니아 수준이네요. 아동 음란물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상태를 아동 음란물을 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음란물의 끝판왕 중에 맞아요. 네, 그 하나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살인이라든지 아까 잔혹한 걸 보는 음란물을 보는 건데 그 음란물을 많이 봤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8월 25일 날 처음 나주로 왔는데 이제 그날 발생한 날이 바로 그날이죠. 8월 29일 날, 8월 31일 날 새벽에 있었지만 술을 마신 거는 8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만취해서 나간 게 이제 8월 30일인데 그 다음 날이 되죠. 00시 50분이죠. 동생하고 같이 PC방에 갔다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엄마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 엄마가 뭐를 했었냐면 5년 전에 나주에서 살 때 그 이 아줌마가 이거 이 분식집 했대요. 네. 그래서 그때 이 고종석이가 이 나주 살 때 5년 전에 한 6개월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아줌마가 하는 이 피해자 엄마가 하는 분식집에 밥 먹으러 자주 가고 친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날 PC방에서 서로 아는 척하면 뭔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인사했나 봐. 네. 그때 아마 처음에는 뭐 이모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이제 누나라고 가까워져서. 누나라고 불렀나 봐요. 근데 뭐 남편도 서로 아는 사이였었고. 아니 알게 된 거지 누나라고 부르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하겠지만 이건 고종석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술자리도 같이 하면서 내가 매형이라고 불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이제 그 피해자한테 어린 딸들이 있다라는 게 PC방에서 지금 얘기죠. 문득 생각이 났대요. 이 새끼는 평소에 아동 음란물을 즐겨보는 놈이니까 벌써부터 그때부터 딴 생각한 것 같아. 술 처먹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PC방에서 엄마 보자마자 그 애들 딸들 세 명이 다 딸이라며. 네. 그러니까 네 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중에 세 아들 명이 하나. 그 딸이 세 명이 있다라는 게 생각이 알고 있었던 났고 거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술 먹으면서 성욕이 올라왔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아동 음란물을 자주 보는 놈이다 보니까 아동에 대한 성욕구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 보면서 피해자 엄마 보면서 딸이 셋이던 게 생각이 났고 그 순간 이제 그 어떤 성적 욕구가 만취 상태에서 상승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나 오랜만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고 이건 엄마가 한 얘기예요. 그냥저냥 지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은요 이렇게 물어봤고 자고 있지? 이게 이 순간 이 새끼가 어떻게 보면 그죠? 자고 있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소리 듣는 순간 애 어떤 성폭행 생각했던 것 같아. 자고 있다는 소리 듣고. 그리고 매형 이제 물어봤겠지. 네. 안전장치 있어야 되니까. 매형은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인간도 술 취해서 자고 있다. 응. 언제 배영이랑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대화 내용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피해자 그 엄마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사실 보면 일반적인 대화예요. 그렇죠. 일상적인 대화죠, 이거. 그러면서 이제 고종석은 바로 PC방을 나가서 자기 머릿속에는 그 딸들이 이제 나이가 세 명 있잖아. 대략적으로 자기가 딸들의 나이를 알고 있었나 봐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가장 큰 딸이 그때 13살이었는데 13살, 이 큰 딸을 성폭행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큰 딸이 아마 그 현관문 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나 봐요. 안쪽에서 문으로부터 가장 안쪽에 큰 딸, 그다음에 뭐 막냉이 뭐 이렇게 있고 얘가 8살짜리 이 아이가 현관문에서 가장 가까운 그 거실에서 자고 있었나 봐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겨 있지 않은 문이잖아요. 고장난 문이죠. 문턱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자는 피해자를 발견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가 작으니까 납치하기도 용이하다고 판단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로 딱 뒤집어 싸가지고 난짝 들고 나오고. 참 이게 인간 이런 나쁜 놈도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이는 자다가 얼떨결에 이제 밖으로 나왔으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8월 30일이긴 한데 이제 그때도 이제 찬바람 태풍이 또 워낙 불다 그렇죠. 보니까 기온이 떨어지니까 아이가 깨가지고 한기에 깨서 누구세요라고 하니까 아까 그때. 삼촌이야,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20, 30대로 추정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집에서 300m 떨어진데 영산대교가 거기 가서 성폭행. 이 새끼 나쁜 놈의 새끼가 아주. 근데 아까 저희가 살인 미수라고 했던 이유는요. 바로 성폭행 하고 난 다음에네요. 네. 성폭행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얼굴 안다고 봤겠지, 지는. 그러니까 검거될 게 자기가 두려우니까 죽이자.
그래서 아이를 사실 자기가 목 졸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애가 금방 몇 초 안 그놈 그 진술한 내용에 그게 있어요. 이거 아이 성폭행 하고 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얼굴 알아서 신고하면은 검거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죽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목을 졸랐는데 자기가 뭐 20초도 안 졸랐다. 그런데 애가 축 늘어지고 죽은 게 확실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두고 현장을 탈출을 했다. 그런데 정말 그때 아이는 죽은 게 아니에요. 기절 상태에 갔던 거예요. 이게 사람, 이런 것들을 정말, 이거, 나중에 이게 형량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겠지만, 화가 난다니까, 이런 거 하면서는 자꾸 화가 나, 진짜. 본의 아니게 화가 나,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이거 사람 새끼야, 이거? 아이는 아마, 그 연약한 애가 뭔 힘이 있겠어요.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 목을 졸라버리니까 순식간에 몇 초 만에 애가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 개새끼는 죽었다고 판단하고 아이를 그냥 그 비바람 몰아치는 다리 밑에서 이불채 그냥 거기 놔두고 강간하고 현장을 떠난 거고요. 그런데 아이가 다행히 살아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애가 깨났지 뭐예요. 깨났는데 참 그때 이 아이의 어떤 그 눈앞에 전개된 광경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아이가 폭풍우가 막 치는 곳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 버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불 뒤집어 쓰고 이제 아이가 집에 가려고 그랬겠지. 집에 가려고 가는데 아이가 30m도 못 가서 너무 충격이었겠죠. 힘들었겠죠. 그래서 아이가 실신한 상태로 그대로 이제 거기에 실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불 덮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길거리에서 그래서 인도에서 쓰러져서 발견됐잖아요. 최초에 발견될 때 차라리 아이고 다리 밑에 있었으면 조금 더 애가 근데 그 상황에서 애는 집에 갈 생각밖에 못하지. 맞아요. 아무 생각 없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 장소에 있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이불을 벗겨진 상태니까 뭐 옷도 찾을 수도 없고 그 인근에 있었지만 그거 찾아서 입으려는 그 엄두는 않겠어요. 애가 그냥 이불 덮어 쓰고 집에 가려고 오다가 인도에서 그냥 푹 쓰러진 거죠. 그리고 5시간 만에 비바람 속에서 그 기동대원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죠. 이건 진짜 천하의 죽일 놈의 새끼. 이 새끼는 그 범행하고 난 이후에 이제 도주 자금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날 이게 도둑놈의 이 새끼 아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하면 도둑질하는 거야. 그 슈퍼에 들어가갖고 현금 30만 원하고 담배 5갑 훔쳤어요. 그날. 그 비바람 몰아치는 나 아마 슈퍼마켓 조그만 구멍가게였겠죠? 그 동네? 네. 거기 문 싹 열고 들어가 돈 30만 원하고 담배 5갑 훔쳐가지고 그 길로 이 새끼 어디로 가는데 아주 시내로 가요. 그래서 찜질방에서 자빠져 잡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왔겠죠. 그렇지 뉴스 봤겠죠. 네, 거기서 보다 보니까 놀랬지 이 새끼도. 아이가 살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생존 사실 알은 거네. 그래서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광주에서 순천, 광주를 거쳤나 봐요. 바로 그렇죠. 순천으로 가는 나주 게 바로 아니라. 옆에 광주니까. 거기서 가고요. 그 우리가 이제 수사한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PC방에서 검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은 아침에 뉴스 봤는데 아이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아이가 지 알아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죽일 때도 알아본다고 생각해서 애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이 새끼가 이제 그 범행을 한 거고요. PC방에서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교수님? 뭐 하고 있었어요, 이 새끼? 자기 범죄 검색하고 있었대요. 근데 진짜 많은 범죄자들이 지범죄. 자기 범죄 검색하다가 그 순간에 잡히는 경우 많아요. 맞아요. 지껏 한참 두드리는데 뒤에서 톡톡 치면서 김말동 씨죠.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질 거예요. 생각 같아서 그냥 현장에서 발버스 잡아버려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고 이놈은 그러니까 36시간 만에 검거된 거예요. 발생하고. 저 근데 빨리 잡힌 거예요. 이거 진짜 뭐 수색했을 때 경찰이 빨리 아이를 찾지 못했다는 비난도 엄청나게 욕먹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진짜 빨리 이뤄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순천 거기 나주 거주자가 아니고 도망을 갔을 때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PC방에서 사실 누가 나가서 범행을 했다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빨리 대응을 좀 잘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색을 뭐 늦게 해서 아이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그렇게 5시간, 6시간 만에 찾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수색조 경찰관들 욕 엄청나게 얻어먹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게 폭풍의 영향 때문에 효율적으로 아마 그
수색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네, 맞아요. 하여튼 그 신고 30시간 신고하고 30시간 만에 총 36시간 만에 검거를 했는데 더더군다나 이놈 같은 경우는 성범죄 전과도 없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 부모가 지정해서 그놈이 이상하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잡은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 수사는 참 순식간에 해치웠다. 내가 볼 때는 그 최선주 형사, 이 최선주 형사의 어떤 공훈이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강력이 팀 잠깐 불러주고 딴 거 얘기해야지. 강력이 팀은 박복희 형사, 그 남자입니다. 박복희래도. 최선주 형사님도 남자분이시죠? 남자입니다. 여기 네. 여자 없습니다. 네. 이세호 형사, 나창성 팀장. 근데 공교롭게 박복희, 이 최선주 여성 이름인데 이 네 사람이 강력이 팀, 그 팀장 포함해서 4명이네요. 그러니까 시골 지역이라 그래요. 이 사건은 이제 이 검거돼 가지고 이 고종석이는 2013년 1월 10일 날은 사형받았었어요. 네, 1심에서. 네. 그런데 14년이죠. 무기로. 네. 무기로 감형되고 전자발찌 착용 그 문제가 좀 있었고요. 네. 그 최종적으로 2014년 2월 27일 날 무기로 감형돼요. 참 이런 놈은 저 피해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게 무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놈인데 전자발찌 부착이 30년이고요. 정보 공개 10년.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 이른바 얘기하는 성충동 약물 치료, 이거 화학적 거세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거 5년 받았습니다. 네. 감형은 만취입니다. 이게 죄명은요 성폭력 특례법상의 강간살인이고요, 특가법상의 약취, 유인, 주거침입.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로 확정된 사람 1호에 1호. 근데 그러면 고종석이 말고 화학적 거세 1호는 그럼 누구야 했는데 1호 선고됐던 사람은 2012년 8월 달에 표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표 씨예요. 그 사람이 31살인데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해가지고 얘가 원래 징역 15년에 그 화학적 거세 3년을 받았었는데 얘는 그 법원에 항고하고 그래가지고 항소하고 해가지고 화학적 거세 면했죠. 네. 그래서 얘가 1호가 아니고 고종석이가 화학적 거세 1호가 된 겁니다. 네. 뭐 화학적 것은 아실 거예요. 남성 호르몬을 80에서 90% 기능을 저하시켜서 성욕 자체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어떻게 보면 주사라든지 약물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해자는 그 사건이 나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도 참 이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이가 꿈에서 개미하고 벌레가 온몸을 기어다닌다면서 맨날 고통을 호소해요. 개미하고 벌레가 내 온몸을 기어다닌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폭행 당한 사람들이 이런 징후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자신의 몸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벌레하고 개미가 기어다니는 게 내 몸에. 저 죽일 놈의 새끼 말이야. 그 신경안정제 먹고 치료 중이래요. 근데 아이는 겉으로는 굉장히 밝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밝은데 잠을 못 잔대요, 잘. 그래서 신경안전제를 복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고종석이 이놈에 대해서 친인척이 증언한 거 있더라고요. 근데 이놈 보니까 7살 때 엄마가 죽었네요. 친모가, 네. 그래서 계모가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살았는데 좀 많이 맞았나 봐요, 계모한테. 네. 고막도 터지고 그랬었대요. 뭐 고종석을 그 면담했던 프로파일러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코패스가 뭐 기질적인 사이코패스도 있지만 고종석은 기질적인 부분 플러스 환경적인 부분까지 맞닥뜨려져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뭐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그 계모하고 같이 왔던 의붓 딸. 그러니까 배다른 딸이죠. 배다른 딸. 네, 엄청 폭행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고막 파열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 7살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아마 해결을 했나 보다. 먹는 거라든지. 그럼 훔치는 거밖에 더 있어. 그러면서 절도하는 버릇이 생겼고 심지어 이제 집 그 학교에서 뭐 학원 수업료도 못 내고 뭐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근데 이건 뭐
밝혀진 거니까요. 뭐 방송에서 아마 이 고종석의 이름을 대면서 뭐 수업료 안 내는 사람, 뭐 우유값 안 내는 사람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 아마 젊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거 모를 거예요. 혹시 육성회비, 기성회비 같은 거 들어봤어요? 기성회비는 들어봤어요? 저 육성회비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기성회비가 한참 전이고 기성회비가 이후에 나온 게 육성회비예요. 근데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세대는 기성회비 세대는 아닐 것 같아요. 저 육성회비. 육성회비 시대죠. 예전에 기성회비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화나요. 물론 뭐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선생님들도 이유가 있었겠죠. 선생님들도 얼마나 조임을 받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만은 이렇게요. 저 애들 출석부라 해서 크지요. 그거 이렇게 판때기 까만 걸로 돼 있는 걸로 거기 1번부터 쭉 애들 써 있으면 불러요. 자, 1번 김말동 자, 나와. 그럼 선생님 앉아서 그거 딱 놓고 애들 일렬로 번호대로 줄 서 있어요. 자, 기성회비 뭐 그때 기성회비는 잘 사는 애는 뭐 300원, 500원. 못 사는 집에는 50원 뭐 이렇게 이제 정해 줘요. 그거는 내야 되는 거야. 완전 면제는 또 있죠. 저 도저히 능력이 없는 사람 완전 면제 고아나 뭐 이런 애들은 없죠. 그건 빼고 이제 뭐 150원, 50원, 30원 이제 중상 나눠 가지고 매겨요. 그래놓고 일렬로 줄 세워놓고 선생님이 이제 물어봐요. 자, 너 기성회비 언제까지 낸대? 애가 내는 돈입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완전히 인권 침해 욕하고 싶어요. 제 30일이요. 여기다 적어요. 너는 다음 15일이요. 적어요. 자, 15일 됐어요. 아침에 딱 오자마자 15일 그 기성회비 내기로 하는데 안 낸 애들 명단 뽑아가지고 자 불러요. 김복준, 뭐 말동이, 홍길동이 이뤄서 약속 안 지킨 애들로 혼내는 거예요. 그럼 걔가 약속 안 지킨 거예요? 제 엄마가 어머니 아버지가 돈 없어서 못 줘서 안 낸 건데 그래갖고 애한테 돈 가져오라고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걔들은 수업 안 받고 나가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근데 뻔하잖아. 애들도 알아요. 돈 없어서 못 주는 거 알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얘기도 안 해요. 돌아와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앉아서 시간 때우다 가는 거예요. 엄마가 없대요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약속 정리. 그런 개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내 눈으로 그거 보면서 자랐으니까요. 저 어렸을 때 그거 생각하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그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이게 아마 고종석 같은 경우는 나이가 그 정도 나이는 아닌데 아마 이게 시골 학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방송을 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방송에다 공개방송이 지금 같으면 명예훼손죄 이거. 그러니까요. 모욕죄. 그 명예훼손죄죠. 그래서 일단은 자신이 그걸 좀 버티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중학교 중퇴를 해서 가출을 해요. 가출해서 아까 얘기했던 전남 나주의 가구 공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나 봐요.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인가 한 4년이나 했네. 네, 그리고 약간 이때는 마음 잡고 좀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돈 많이 모았네요. 네, 근데 이게 좀 충격적인 게 저도 보면서 2004년도에 아버지 부모가 올라와서 이 고종석이 일했던 500만 원을 다 그대로 뺏어갔대요. 그러니까 이 부모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이제 뭐 가구 공장 말고도 스티로폼 만드는 공장이 갔는데 이거 임금 자체를 부모가 자기들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서 받아가 버린 거예요. 네. 응?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니면 복일도 김양식장에서 일하다 보면 부모가 돈을 안 주니까 물건으로 와서 김으로 가져가 버린 모양이다. 네. 얘 일한 거 임금을. 이거 부모도 그러니까 뭐 돈 모으면 뭐해 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고종석이도. 그러니까 벌어서 그냥 그대로 막 유흥비로 쓰거나 뭐 한 탕진하는 약간 그런 소비 패턴을 계속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어떤 면에서 얘가 뭐 모으고 싶었겠어요. 얘는 아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 잘하셨네.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놈에다가 환경적인 요인도 네. 얘는 상당히 작용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이코패스 얘기를 많이 할 때 어떤 비유를 하냐면 사이코패스가 기질적으로 그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린 장전된 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크 피스톨. 네. 근데 이 장전된 총을 방아쇠를 당기냐 안 당기냐의 그 방아쇠는 바로 환경적 요소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환경적 요소까지 갖추어져서 그걸 당기면 정말 총이 나가는 것하고 똑같아서요. 뭐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어떻게 요즘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그걸 제지를 해주는 거, 기질적인 사이코패스라고 해도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건 분명히 환경이라는 부분이 좀, 교육과 환경이라는 부분이 많이 생각이 됩니다. 얘는 경북 북부 제1교도소 옛날 구 청송교도소 거기 있는 것 같고요. 저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화학적 것에 잠깐 그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화학적 것의 이 법률 이름은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에요. 더럽게 길어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화학적 거세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적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약물을 투입하는 그런 이 법입니다. 이거는 주사 방법도 있고 약을 투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해요. 네. 19세 이하의 아이들은 안 되고요. 이거는 원래는 그 혜진이 예슬이 사건 났을 때 화학적 거세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제 우리나라도 화학적 거세 이거 기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계속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냥 유야무야 되다가 아까 우리 김유미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사건이죠. 김길태, 김수철이 사건. 그게 나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그 화학적 거세 이 법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화학적 거세가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만 19세 이상에 한해서 성인만 가능하고요. 또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그렇죠. 높은 사람, 그리고 모든 성범죄자가 아니라 약간 성도착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강간이라고 한다면 범죄가 다 뭐 성적 충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성범죄자도 유형별로 나누거든요. 자기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권력형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자존감이 낮아서 누군가를 억압함으로써 통제함으로써 쾌감을 느끼기 위해 성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주로 이렇게 성범죄 자체, 성적 충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도착을 가지고 있는 한해 범죄자에 한해서 이런 화학적 거세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얘들은 그 수감돼 있다 나오면 이제 치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석방되기 2달 전부터 약물을 투여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비용이 이 새끼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도 또 열받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새끼한테 무슨 짓을 해서 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연간 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전부 그 국가 부담입니다. 네. 10년이면 5천만 원인 거죠. 그리고 더욱이 이게 이제 뭐 건강상의 해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장기간 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뭐 나오긴 한다고 합니다. 최장 15년까지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3년, 5년 정도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최초로 실시한 게요. 그 화학적 거세 1996년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를 시작해서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위스콘신, 오리건 뭐 이렇게 하고 2013년 현재는 10개 주 이상이 화학적 거세를 하고 있고요. 나라는 독일, 덴마크, 폴란드 같은 데도 있어요. 폴란드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본인 동의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폴란드는 대상이 직계 가족을 성폭행했을 때만 화학적 거세를 하는데 반드시 본인한테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화학적 거세라는 건 약을 투약해가지고 성욕을 억제하잖아요. 물리적 거세라는 거 있죠. 네. 물리적 거세는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잘라버리는 겁니다. 네. 근데 물리적 거세 있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나 물리적 거세 지금쯤은 검토해야 된다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물리적 거세는 자르는 건데요. 이거 제일 먼저 실시했던 나라가 덴마크예요. 덴마크에서 1929년에 물리적 거세 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덴마크는 그 화학적 거세도 본인이 원하면 하고요. 화학적 거세도 하고, 그 다음에 체코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물리적 거세를 90명을 했어요. 90명 했어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 필리핀 이런 데도 하고요. 러시아도 화학적 거세 합니다. 네. 예, 본인 동의만 있으면 독일에서는 화학적 거세 할래? 예, 화학적 거세 말고 나는 내 스스로 너무 구제불능이라요. 저는 그냥 아예 없는 게 좋겠어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동의서 받고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내시로 만들어주는 거죠.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 대신 25세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 25세 이상은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의사가 물론 성도착 환자라고 판단을 해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동의하면 물리적 거세도 가능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요즘에요. 너 화학적 거세 할래? 물리적 거세 할래? 그러면 당연히 화학적 거세 한다고 그러겠죠. 이 새끼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너 사형될래? 무기 받고 나갈래? 무기 받고 감형돼서 나갈래? 그 과정에서 그런데 그 조건은 물리적 거세 할래? 화학적 거세 할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망사항이에요. 네. 오직하면 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특히 아이를 이렇게 성폭행한 사건들 보면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 아니잖아요, 얘들. 얘들은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기사는 한 42명 정도가 네, 42명 정도. 화학적 거세 그 이제 판결을 받았다라고 들었는데요. 효과는 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언론 보도 이 피해자 가족이 그런 말을 했어요. 피해자 부모가 언론은 하이에나다. 고종석보다 더 나쁜 건 언론이다. 왜 그랬을까요? 피해자 모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만약 가난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도 언론이 이렇게 함부로 대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아까 저희가 초반기에 얘기를 했지만 어머니가 PC방을 갔다가 그것 때문에 비난이 엄마한테 엄청나게 갔었어요. 뭐 심지어는 엄마하고 범인하고 내연관계라는 말도 있었고 그 언론이 만들어내는 그 독설들 그 쓰레기 배출이죠. 엄마가 엄청 고통받았을 겁니다. 엄마가 게임 중독이라는 그거 났었어요? 났었고요. 아까 아빠는 술 먹고 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 부모를 굉장히 매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아이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간 사이에 언론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에 들어와서 무단 침입을 해서 집을 촬영을 하고 갔어요.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했던 것들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심지어 아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들어와서. 이건 정말. 그리고 정말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났는데 아이 중에 첫째 딸이 있었잖아요. 그 첫째 딸한테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대요.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언론의 사명 자체도 모르는 새끼들이 기자를 사회의 목탁이라고 그래요. 언론. 그들이 목탁은 깨우침이거든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회에다 오물배설하는 거예요. 오물배설. 아이고. 네, 맞아요. 그거 어머니 엄청나게 고통받으셨어요. 이 사건 하면서. 네. 그러고 제가 저 충격을 먹었던 거는 이제 이 남자하고 범인하고 고종석하고 엄마하고 얘기했었던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고종석이 이제 분식집 하게 되면서 많이 이제 친한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엄마랑 내연 관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재판 쪽에서도 이 사람이랑 잘 알고 있었냐고 이제 엄마한테 아마 물어봤었나 봐요. 근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분식집을 하면서 한 2-3번 정도 마주친 적이 있어요. 뭐 손님으로 왔던 사람 정도지 뭐 그게 뭐 걔하고 뭐 얼마나 더 가깝겠어? 그러면서 어머니가 물어봤대요. 판사님하고 저하고 한 2-3번 정도 봤는데 그럼 우린 친한 사이입니까? 인사하면 받아줄 수 있는 거고. 그잖아. 그러니까 이 언론이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을 만들어냈고 이 피해자 가족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우리가 한번 언론을 보도를 할 때 그런 것 좀 내가 빨리 어떤 단독 보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자극적인 걸 높여서 조회수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개혁 많이 나오는데 지금 뭐 우선 당면한 거 검찰개혁 얘기 나오고 검찰개혁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될 건 언론개혁입니다.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 더 있어요. 언론부가. 옥상옥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각종 특권 혜택 누리고 그 중에서 진짜 외롭게 기자하는 사람들, 정론직필하는 분들, 그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위인 수준이에요. 찾아보기 힘들지만. 네. 오늘 뭐 괜히 언론 쪽으로 끝나는데 우리 고종석으로 비난하고 끝내자고요. 고종석이 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죠 이거. 이놈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어머니 혹시 우리
피해자 어머니 우리 방송 보신다면 힘내십시오. 네. 절대 그 어머니 잘못한 거 없고요. 네. 근데 고종석 얘기 나오면서도 뭐 제가 언론을 보면서 고종석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항상 교수님도 저도 얘기하는 게 있지만 어쨌든 최종의 범죄를 저지른 건 본인입니다. 본인이죠. 뭐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을 절대 다수가 범죄합니까? 뭐 그러면서 교도소에서 아주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범죄는 본인이 평생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이고 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평생 동안 고통받을지 알면서 반성하면서 거기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거기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혹시라도 뭐 거의 이빨 다 빠진 상태에서 출소하게 되면 그 화학적 거세할 때 그 비용 지가 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교수님, 예. 네, 우리가 미제 사건을 해야 되는데 그 병행하면서 좀 하겠습니다. 미제 사건과 어떤 살인 사건 아니더라도 중요 사건. 네, 이거는 오늘 사실 고종석은 화학적 거세를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했던 범죄자, 1호. 네, 예. 1호 범죄자로 한번 저희가 사건을 다뤄봤고요. 또 우리 범죄사에서 어떤 핵심적인 그 사건이 되는 것들을 예. 종종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